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국민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질문으로 단락을 넘기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해주시죠. 이거는 뭐 종로 선거하고 코로나하고 약간 관련이 돼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로 유세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쉽지는 않으시죠? 네, 어렵습니다. 예. 네, 또 더 뒤늦게 출발한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예.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소독약통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뿌리시고요. 그래서 방역에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종로에 보면 많은 방역 봉사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에도 많이 있고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한 섹터를 하지만 또 더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들을 샅샅이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도움이 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부 또 그 감염병 전문가 분들은 그 뿌리는 분사용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일각에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민주당도 쇼를 많이 한다. 근데 역시나 통합당도 분사용 어떤 방역은 쇼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쇼를 할 것 같으면 판을 벌려야죠. 그래서 저는 방역할 때 거의 제 혼자 다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단다라고 뭐 그 지역에 알리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쇼로 보는 것은 그건 또 국대 정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고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드리기 위해서 방역 봉사 활동을 했던 것이고, 나중에 보면 또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아이고 저 화나무게 왔냐고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것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쇼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총선 날까지도 계속 직접 방역 작업에 참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난주까지 한번 각 지역을 좀 돌았는데요.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서 조금 더 선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쇼를 할 것 같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 대표님 비롯해서 야당 쪽에서는 그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다 요즘에는 우한 코로나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그 우한 코로나라는 표현을 계속 고수하셨습니다. 지금 뭐 WHO도 그렇고요. 명칭이 바뀐 지는 오래됐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언론에서도 코로나19로 쓰고 있습니다. 황 대표님께서 우한 코로나를 고수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나온 감염원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동해에서 오는 감염병인지 서에서 오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서는 대응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발원지가 검명이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감염병의 병명을 지을 때는 뭐 그런 것들이 입력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질은 폐렴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코로나에 의한 이런 폐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널리 쓰고 있는 용어가 코로나라고 판단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다른 우리로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발원지의 이름, 지금 우리가 감염되고 있는 이 병원균의 성격,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름들이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한 폐렴,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황 대표님하고 비슷하게 중국 바이러스라고 계속 얘기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에
코로나로 명칭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표님 끝까지 우한 코로나로 계속 명칭을 유지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에 유념해야 대응이 잘 되기 때문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성격도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느 지역이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의 그 전체 입국 금지를 초기에 많이 주장하셨고요. 지금도 이제 미흡하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일부 제한만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중국 전체를 막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감염원을 막아야 됩니다. 어디가 됐든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유럽까지 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감염원을 막는다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원해서 우리로 직접 들어오거나 또 우한에서 발원해서 중국의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이제 막아야 된다. 그래야 감염원을 막아야 그 다음부터 이제 치료나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감염원을 열어놓고 뭐 누구 말씀하시는 대로 모기장을 열어놓고 모기 잡아봐야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염원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안에서의 치료 이것에 집중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안에서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세 가지 영역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어느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감염원을 막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뭐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좀 줄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외부의 그 감염원 유입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유럽, 미국발 유입이 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이나 금지를 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으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오든 우리가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틀은 그런 것입니다. 네, 지난 이제 2달 좀 됐네요. 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놓고 많은 논란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가장 정부가 잘못할 게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초기 방역에 실패했죠. 잘못했습니다. 열어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때라도 막아서 더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아내고 그리고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치료하면 됐거든요. 그 열어놓은 채 우리 치료했다. 그게 초기 방역 시스템에 좀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발 입국 금지 그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중국발 입국 금지 제한에 대한 그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초기에 대응을 신속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생각보다 폭넓게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넓은 지역을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잠복기가 2주다. 그렇다고 2주만 딱 제한을 하다 보면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 경우는 17일도 17일 지난 뒤에도 생긴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오는 유입원도 광범위하게 막을 필요가 있고 또 치료의 범위도 좀 넓게 확산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만약 정부의 대응을 한 가지만 꼽아서 칭찬하신다면 뭘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된 상황에서는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요즘 어제 그제 신문들에 보면 7월 정도에는 이제 백신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 지금과 같은 그런 양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 백서를 만들고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아주 상당히 자세한 그 메뉴를 내놨습니다. 근데 그대로 다 됐었으면 지금 훨씬 이 사태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초기에는 후속 조치들이 좀 있었는데 그 뒤에는 이게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감압 병동 같은 것도 충분하게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난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적은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 큰 영역을 말씀드렸었는데 치료의 영역에 관해서 그렇게 백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점들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꼭 드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료진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치료를 했고 또 공무원들도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정말 국민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플로우에서 관련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는 우리 태 의원 질문에 이어서 제가 여기서 소화를 하고 가는 게 낫다 싶어서 좀 대신 여쭤드리겠습니다. 그 기자 이름하고 매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우리한테 의료용품 지원해 달라고 할 정도로 현재 확산 저지 성과만 놓고 보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내놓았던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주장을 하셨었던 최초의 대안 제시는 여전히 적합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들어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이라도 유입은 차단해야 됩니다. 유입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유입되는 것은 차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국이 됐든 또 새로운 그 발원지가 됐든 그 차단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맞고 또 그런 전제하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뭐 경제인들이 서로 가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더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의 오가는 출입국 과정에서의 안전들을 확보하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유입원을 차단하고 막아내는 것들은 이건 치료의 기본입니다. 뭐 어떤 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외국의 특정 국가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가 좀 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초기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중국 입국 전면 금지 건의는 또 할 것이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코로나의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했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 프로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신승근 의원 계속해 주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밑에는 그런 게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 그 입국 금지를 요구했듯이 지금은 이제 유럽 특히 이제 미국이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도 그러면 기존 원칙대로 한다면 미국도 입국 금지하라고 미래통합당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 명칭에서 보듯이 특정 지역에서 아주 급속하게 확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타겟팅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외국 여러 군데서도 많이 퍼져 있지만 중국과 같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각국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들어오는 입구를 우리가 막아야 되죠. 우리가 막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는 그건 뭐 입장이 아니라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판단이죠. 알겠습니다. 좀
그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마스크인데요. 마스크 관련해서 좀 하나 줄게요. 대표님 오늘 마스크 쓰셨던데 마스크는 어떻게 구입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내가 힘들게 구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한 번은 마트에 하나로마트에 가서 한번 구했어요. 실적. 아침 9시부터 이제 번호표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번호표를 이제 받기 위해서 좀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래서 8시에 갔습니다. 8시에 가보니까 벌써 한 500명 정도가 서 있어요. 쭉 서 있어요. 뭐 그래도 아직 거기 섰죠. 서가지고 이제 내 뒤에 보니까 또 그 뒤에 계속 붙더라고요. 9시 10분경부터 이제 번호표를 줬습니다. 그 받아가지고 9시 20분쯤 이제 왔는데 번호표를 받은 거예요. 그 마스크를 받은 게 아니고 마스크는 2시에 다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2시에 다시 갔습니다. 2시에 가서 한 20분 기다려가지고 이제 55개를 구입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해결의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현장에서 정말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마스크 문제 많습니다. 이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이해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건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근데 하루 생산량은 아무리 높여도 1,400만 장이 안 되고 그래서 수요 제한 차원에서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마스크 배급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제도가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급할 때는 뭐 급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모자라면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많이 생산이 안 되면 유출을 안 해야 되죠, 밖으로.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 없다고 하는데 초기에 해외에 굉장히 많은 마스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기본 입장이 과연 국민 중심이냐? 이것은 좀 재고해보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집중적으로 해나가면 그거 2천만 개 못 만들어서 이 배급 못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급 못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줘야 되나?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천만 개 아니라 3천만 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비용 문제보다도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 정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천만 개를 하루에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든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최대 캐파가 지금만 1,400만 장쯤 되는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KF94라는 보건용 마스크 대신 생산업체들에게 좀 그 단계를 낮춰서 KF80으로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최근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좀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그게 효용성이 있냐, 뭐 코로나 막는데 별 효과 없다더라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생산량 확대 방침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는 마스크 몇 천만 개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인력 배치 또 현장 배치를 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 되지 않는 부분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우리가 이거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절절함과 고통 이것을 생각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로우 질문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약국 오부제 너무 불편하다. 주민센터 활용하면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국 오부제 정말 너무 불편합니다. 주민센터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 배급제 이런 건 정말 2020년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며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의 제도화 해가지고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플로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 질문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사회자로서 좀 마음이 좀 급합니다. 급한 이거 이제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더 핵심적인 질문과 핵심적인 답변으로 좀 속도감을 좀 내보고자 좀 합니다. 이진우 의원께서 코로나 관련한 그 경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많이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짧게 핵심 질문만 해서 단답형으로 좀 유도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가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상 초유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표님, 어제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부 돈을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돈 쓴다는 것은 나중에 다 결국 나라빚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빚은 결국 국민의 빚이 되는 거죠. 그 국민의 빚들이 쌓이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재난긴급구호 자금은 국민의 돈을 국민의 혜택으로 돌리자 하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예산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급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정부 돈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제안한 부분들을 문재인 정권이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소위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자꾸 돈 주고 현금 주고 자꾸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무원 채용하고 이런 공공기관 채용해서 일자리를 그걸로 메우려고 하고 근데 그럼 나중에 이게 누구 빚이 되겠습니까? 공무원 하나 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 정부 들어서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100만 명 공무원인데 120만 명, 공공기관까지 말하면 160만 명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 그분들 월급 주고 또 나중에 은퇴자금까지 주겠습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정부 돈 쓰는 거 필요하면 반드시 많이 써야 되지만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도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도 국민채권을 발행을 해서 40조짜리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그냥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채권이라는 건 사실 발행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 건데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국민 긴급 구호 자금 그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모은 돈, 정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이제 필요한 지원들을 해 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게 되겠죠. 이 돈을 풀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풀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잘 대처를 해서 대비를 해서 정부 돈 안 들이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당이 내놓은 대안을 살펴보면 통합당의 대안에도 사실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평소 강조해 오셨던 재정 건전성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세수를 정하고 세출을 이제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게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새 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 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입만큼 세출을 벌이면 그건 국가 부채에 전혀 부담이 안 되겠죠.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는 국가 빚을 갚아가면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 부채가 40%를 넘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빚이 아마 42% 가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가 뭐 좋을 때야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 이럴 때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정부로서는 책임감 있게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 그 재난긴급 구호자금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지자체들 중심으로 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건가요? 역시 그 정부 돈을 그냥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 정부 돈을 주는 거예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빚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빚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의 돈,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어려움들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재난긴급구호 자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는 이런 자금들을 모아서 그것을 기금화해가지고 운영을 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쉽게 정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정부 돈은 아끼고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대표님, 뭐 역시 같은 맥락의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선거 끝난 다음에 2차 추경 거의 뭐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때는 추경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저희 당에서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은 추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경의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런 비추경 대상 예산을 확보해서 함부로 쓰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예비비나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고 추경의 확보는 결국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지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한 추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저희가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국민들도 잘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전제 아래 다시 한번 좀 시간이 없지만 차분히 여쭙습니다. 정부 돈 맘대로 쓰지 말자, 이거 다 돈 빚이고 미래 세대에 되는 거고 이거 다 세금이다, 이해됩니다. 근데 통합당이 제시한 긴급 재난 구호 자금은 정부 돈이 아니다, 세금 아니다, 이거는 여유 있는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마련한다? 뭡니까? 성금 걷자라는 뜻인가요? 시중에 이제 유동자금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기금화해서 그걸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또 이제 때가 되면 환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자 하는 이런 것입니다. 시중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동자금이 1,500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경기나 부동산 안정에 활용하자, 이런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게 국민 채권으로 형태로 발행하자라고 아까 모두 발행을 말씀하셨는데 발행하시겠다라고 하자라는 국민 채권이 그 개념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세금 부담이 정말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반 국민들의 돈으로 국민들이 판단해서 이제 그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가의 빚이 되는 건 아니죠.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가 그러면 정부가 보증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증? 제가 알기로는 보증 얘기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보증 얘기가 나오면 결국 이제 정부의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동자금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재원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런 황교안 대표가 긴급 재난 보호 자금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자꾸 드려봤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김민경 의원님. 지금 대구 경북 어떻게 보면 통합당의 텃밭이기도 한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힘듭니다. 대구 경북이 힘들게 된 초창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31번 환자 신천지 신도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등 신천지와의 어떤 약간 전쟁으로 느껴질 만큼 선포를 했었고요. 그들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황 대표님은 신천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특히 신천지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으십니까? 여러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의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신천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꾸 이제 저하고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어떤 우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신천지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강력하게 우한 코로나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라. 필요하면 모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입장 분명히 내놨습니다. 여러 번 내놨는데 신천지하고 우리가 연루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것을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신천지 폐쇄 얘기 나왔을 때 종교 탄압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같은 입장 아니시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위기 상황, 위난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일부 유예되고 또 제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